저번 시간에 그 독일의 표현주의 또는 아방가르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회화뿐만 아니고 문학뿐만 아니고 영화 회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서 로버트 비네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시에 대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잠깐 봤었죠. 그리고 상징적인 그다음 위에도 상징적인 프리츠랑의 운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일랜드 작가 블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1897년도 이 소설인데요. 이것을 영화한 모르나우의 노스페라토 요거에 대해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장편 흡혈귀 영화입니다. 유럽 최초의 장편 흡혈귀 영화. 단편은 뭐 조금 있습니다만 장편으로서는 이게 최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인상제 영화 대주류는 표현제 영화로서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가로는 독일 표현제 영화 영향을 받은 화가로는 바한고, 뭉크, 키르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표현제에 나타나고 있는 유령 이미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봤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물론 정신병자, 여자 정신병자의 그런 어떤 몽유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았습니다만 이것도 유사하게 유령 이미지에도 부합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우전 독일 표현주의에서 나타나는 유령 이미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한 사회 분위기에서 연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일어난 그런 유럽의 전역에 휩쓸린 그런 전쟁을 얘기를 하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오스트리아 황태자,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그 황태자가 그 사라예보에서 저격을 당했죠.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독일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예보는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범슬라브주의적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러시아 동맹을 맺은 또한 그 뭡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또 참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럽 전체에 전쟁으로 퍼진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뭐 제2차 세계대전도 말할 거 없고 하여튼 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많이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이제 영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학과 영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파울 베거너의 프라하의 청년을 들 수 있습니다. Der Student von Prague 1913년인데요. 독일의 그 독일의 대문호 또는 문학의 왕, 문학의 제후라고도 독일로 하면 디히터 퓨스트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괴테를 이 괴테 작품의 파우스트의 작품을 변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프닝 크레딧은 이 영화가 욕망으로 이루어진 낭만적인 드라마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요. 대학생인 주인공은 거울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악마에게 팔게 되는데 자신의 비밀스러운 내면의 이미지는 악마의 도움으로 자기 소원을 그렇게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 이미지는 주인공 자신에게 정복자가 될 것을 강요함으로써 인해 분신인 거울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거울을 보고 총을 이제 쏘게 되는데 그 쏜 총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최초 영화다.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최초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울 이미지를 팔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파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리스에 해당되는 그런 악마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자기 모든 부와 주인공이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죠.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합니다. 그때 팔 때 그 거울 속에서 이 주인공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제2자가 이제 거울 속에서 나와서 이 주인공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관여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문학의 영화에 비친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무르나우의 영화 파우스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괴테의 비극 파우스트를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 말고도 이건 1913년도 영화인데요. 이 영화 말고도 직접적으로
요거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영혼을 파는 그런 모티브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온 거죠. 가져온 그런 영화인데 반해서 문학 작품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영화한 영화가 파우스트, 무르나우의 파우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6년도 영화인데 더욱 직접적으로 게테의 비극 파우스트를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의 배우인 파울 베거는 나치 영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무르나우의 영화 파우스트 1926년도 영화 이 파우스트에서 특이한 점은 파우스트 작품에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게테가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한테 이제 영혼을 팔게 되는 거죠. 영혼을 팔고 자기가 소원했던 젊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80대의 그런 노학자가 20대로 변하게 돼요. 20대로 변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그 악마가 메피스토펠레스가 영혼을 판 대가로 세계의 모든 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 일주를 하는 여행을 시키게 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이런 그런 장면이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이걸 영화해야 되는데 그 당시 1926년도 기술로서 비행 영화가 아마 최초의 영화입니다. 이 비행 영화. 그래서 이렇게 공중을 나는 그런 비행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이 파우스트라는 영화가 됩니다. 명확한 기계적 운동을 보여주는 프랑스 인상제와 달리 독일의 표현제는 그림자에 짓눌리거나 어둠 속에 파묻혀 고뇌하는 어두운 삶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비유기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의 몽타주와는 차이가. 미국의 몽타주는 유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죠. 삶과 빛과 어두움의 대전은 무의식적인 정신에 대항하는 표현주의 방식이다. 표현주의 영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게는 빛과 어둠의 대조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각선 기법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떤 그 시선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이런 기법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을 실루엣으로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 영화에서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실루엣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보이면서 그림자가 벽에 투영되거나 길거리에 투영되거나 하여튼 그림자가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은 그런 다른 주의 또는 다른 나라의 영화에 비해서 그것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특징적인 물론 표현주의 후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길거리 영화라고 하는 독일말로 하면은 슈트라센필름이라고 그럽니다. 슈트라센필름 길거리 영화. 다시 말하면 길 전체를 실내극에서 실내극은 독일에서 캄마츠무스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내극에서 벗어나서 길로 나오는 거죠. 길에서 길 자체를 무대로 삼아 이렇게 영화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리 영화 이런 바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로버트 빈의 칼리갈리 박사의 잠깐 봤었죠. 그게 1920년에 처음 상영된 로버트 빈의 칼리갈리 박사는 표현주의 영화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스 카비네테스 독터 칼리갈리라고 했고요. 독일 표현주의 해야적 관점에 영화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정이라는 예체제의 붕괴의 시대에서 밤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정신착란의 자아, 유령과 같은 환상, 목류병, 사회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침투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화다. 특히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이질적인 요소의 침투에 대한 경계 이런 것이 표현주의 영화에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파울 베거너의 프라하의 학생 그렇게 제가 잠깐 소개했었는데 프라하의 학생 위에도 그 파울 베거너의 골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골렘. 여러분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도 골렘이 나오고 그러죠. 골렘은 인조 인간의 한 유형인데 인조 인간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유대인들이 신비주의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을 구하러 오는 하나의 구세주의 그런 환상이 골렘이라는 그런 그 인물이 있어요. 골렘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인질주의 요소에 대한 침투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골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할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특히 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사회의 그런 혼란 속에서 이질적인 것이 자기들을 침해하지 않을까,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러한 경계를 보여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게 될 노스페라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노스페라토랑도 마찬가지로 노스페라토는 흡혈귀죠. 흡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트란스페니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역시 그 흡혈귀가 독일 사회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속의 일조 요소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시는 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주제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상호매체성한 유형으로서, 상호매체성 인터메디얼리티, 독일어로 하면 인터메디얼리테트라고 얘기하는데, 유형으로서 상호 물질성 인터마테리얼리티 또는 인터마테리얼리테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것은 틀 소설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라멘 에셀루, 어떤 서사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영화의 그런 서사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 영화의 서사 속에 또 하나의 서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틀 소설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소설, 정신병 원장에 대한 프랜치스의 경우 같은 것은 빈 앤 에어셀링을 하는데, 소설 속에 어떤 소설 구조 속에 또 다른 소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내부 소설의 형식도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은, 칼리갈리 박사는 정신병원에서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대화로 시작합니다. 유령들이 있다. 도처에 그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있다. 1920년에 이 영화의 자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헛개비 같고 유령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신병으로 시작해서 정신병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프란시스라는 남자가 칼리갈리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을 해상하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프란시스는 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화자이죠. 칼리갈리는 대목장인 시장에서, 우리가 대목장, 그 당시 어떻게 대목장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시장에서 목류병자인 채로 간에 들어가 있던 세자를 마법으로 깨어냅니다. 마법으로 불러내게 되는 거죠. 세자는 사람들의 미래에 얘기해 주는 예지가이며, 프란시스 친구인 알라는 예지가인데, 프란시스 알라는 그날 새벽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알라는 예언대로 죽게 되고, 이는 칼리갈리가 목류병자인 세자에게 체면을 걸어 알라를 죽이고 여자친구의 죄인을 유괴했다라는 그러한 유괴했다는 것을 프란시스는 밝혀냅니다. 자기 그런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한 끝에 밝혀내게 되는 거죠. 그의 추적 끝에 칼리갈리는 18세기에 쓰던 대리 살인을 재현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에 빠진 정신병자 원장님이 그걸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제까지 이 이야기를 해준 프란시스 그 사람 자체가 환자라는 것이죠.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드러납니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정신병자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주인공은 병실에 끌려가서 소리치고 의사 칼리갈리는 그때서야 그가 병정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란시스가 얘기를 쭉 하고 칼리갈리가 이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밝혀내는 그 즈음에 대해서 이게 프란시스가 거꾸로 이 사람이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칼리갈리가 이제 그가 정신병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주치의가 되는 거죠. 주치의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있습니다. 주인공 병실을 끌려 소리치고 칼리갈리는 그때 그가 병정을 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은 관객을 당황시키게 됩니다. 관객은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이 미친 자가 꾸며낸 망상이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쭉 영화를 보고 하는데 이게 미친 자가 꾸며낸 허구적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술부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미쳤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칼리갈리 박사라는 이미지는 사회에서 이질적인 낯선 자입니다. 그는 가설 소극장의 소유자이며 요술사입니다. 일종의 서커스 프로그램인 시저 중에서 그가 명예병자의 영매인 전시물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칼리갈리가 자신의 매개물에 그랬던 것처럼 1915년에 시네마토그래프를 소유한 자들이 일상적인 노숙 천막 속의 대목장에서 그들의 매체인
영화 영상인을 센세이션하게 상영하게 된다.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막 속의 얘기가 그 당시 실제로 시네마토그래퍼가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과 이렇게 연상적으로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 업주, 영화 종사자들이 이러한 대목적인 천막을 치고 영화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그들은 정적인 사진 매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칼리갈리처럼 마법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 칼리갈리 박사가 그 당시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 종사자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 화학, 강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마법, 허가되지 않는 검은 예술, 유령 같은 창조행위를 연상시킨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속 칼리갈리 씨는 살인 의도를 지닌 마법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는 탐정 소설 같은 구조로 칼리갈리의 또 다른 자아의 체험을 발견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탐정 소설 장르로 보면 탐정 소설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살인자를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살인자를 추적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탐정 소설 같은 그런 장르적인 그런 것을 취하고 있다. 네. 탐정 소설 또는 심리 소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 소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관적으로 왜곡된 화자, 주관적으로 왜곡된 화자가 투영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영화의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나시 정신병원의 환자인 화자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니 바로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 구별짓고 있고 자기 성찰적인 영화 모더니즘의 예로 삼고 있는 모호성과 이중성이다라고 해요. 이 영화는 보면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관객이 당황할 정도로 서사 구조의 내용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화자가 얘기하지만 화자가 전달하는 방식이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화자가 전달하지만 그 방식이 그대로 화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또다시 책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 속의 문헌을 이렇게 뒤지면서 얘기가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의존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른바 우리가 반전의 그런 관점으로서 얘기한다, 드라마의 반전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보면은 화자의 얘기가 전부 다 정신질환자의 얘기로서 이렇게 귀결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또 이중성의 원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환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결정짓지 않고서 외관상으로 보아 가능한 자연스러운 환상과 감각의 현행에 의거하는 매체의 특성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칼리갈리 관계가 마치 영화관처럼 천막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밀실은 다름 아닌 영화관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은 바로 영화관 그 자체를 보여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이 첫 상영이 있게 한 달 전에 1920년에 1월 14일에 뮌헨 한 장소에서 국가사회주의인 독일 노동당 창립총회가 개최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는 데까지가 1933년에 정권을 잡죠. 정권을 잡는데 히틀러는 그 정권을 잡기까지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독일 노동당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뭉치는 독일 노동당이라는 것을 것을 계속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일제 요소를 배제하는 강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강령 그 자체가 편집 강적인 분위기의 산물이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집단적인 공포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군대의 패배가 꾸리고 있던 바이마르 평화협정과 연관하여 독일 국민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이 늦었죠. 영국에 비해서 산업화 과정이 늦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상당히 발전되지 못한 나라로 여겨졌지만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나라로 변모를 했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프로이센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독일은 왕정 국가죠. 프로이센 제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뭐 그 이전의 국가는 뭡니까? 그 19세기는 특히 세 가지 왕조, 뭐 네 가지 왕조가 유럽을 이렇게 표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죠. 위에 뭐 프로이센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뿐만 아니고 뭐 폴란드, 체코 뭐 이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큰 나라가 프로이센 제국이. 그 밑에 합스부르크 왕국이죠.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합스부르크 왕조. 합스부르크 왕조는 지금 동유럽, 헝가리, 동유럽에 이렇게 쭉 편져 있던 그런 왕조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있습니다. 부르봉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런 그 뭡니까? 짜르 왕이죠. 짜르, 그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반 왕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 하지만 독일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독일 국민의 패배가 굉장히 엄습화됐고, 특히 또 경제적 불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정치로 집단 기만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신이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영화의 기반에 나르시서 외양과 한과 현혹과 진실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영화를 주관적으로 왜곡시키며 산발적으로 묘사하는 스타일, 시각적 스타일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영화는 그 자체가 초기 바이마르 공화국 특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을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실존적인 경험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나치의 강령에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른바 유대인과 소위 이질적인 것, 이런 것을 독일 사회에서 축출해야 된다. 여기 이제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 전에 이미 그런 것이 이제 요구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곤란한 것에 반해서 영화는 악한 것, 이질적인 것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내부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칼리갈리 박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정신병 의사, 살인자, 그의 간격을 마치 영화관의 간격처럼 여기도록 현혹시키는 흥행자. 이런 것이 이제 칼리갈리 박사의 이 영화에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이 내부와 외부의 차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 의사와 환자의 차이, 시민과 괴물의 차이, 이런 것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계가 모호한 이런 것을 이 영화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탐정 스토리처럼 낯선 것의 만남은 낯선 자신과의 만남. 이런 것이 이제 히틀러가 생각했던 그거와 차이점, 이 영화 보여주는 차이점이 이런 것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에 있다. 우리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923년에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죠. 토마스 만이 영화의 공포 환상이 어두운 장소로 떠나게 된 그것이다 라고, 영화는 그런 것이다. 공포와 환상의 어두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의미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찬성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까 내가 문학과 영화 얘기 잠깐 했는데, 문학과 영화에 관한 관점이 이 시대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문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학과 영화를 비난하는 그런 쪽이 상당히 다대수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과 영화는 전통적으로 문학이 지니고 있는 그런 높은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폄하한다. 또는 뭐라 그럴까요? 통속화한다라는 관점이죠. 통속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 대부분이었는데, 반해서 몇몇의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어떠한 관점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새로운 그런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예술로서 영화를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현주의 유명한 시인 이방골 같은 사람이고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마스 만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장면처럼 뭐 몇 가지 내가 소개한 것처럼 여기 나왔다는 것이 현실과 결여된 이 시의 영화의 기본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는 해와 양식에 따른 구성은 인위적이고, 특히 우리가 조금 이따 볼 노스페라투 같은 흡혈귀 영화에서 보면은 회화적인 그런 요소가 영화의 그런 배경으로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독일의 낭만주의 회화, 특히 그 낭만주의 회화 중에서 풍경을 다루는 그 풍경화가들 있죠. 풍경화들의 관점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편집강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고요. 무성영화에서 사물과 보이지 장소가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성영화의 그런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왜곡된 정면이라든지 복잡한 작은 골목, 미로와 같은 골목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포소설의 그런 장소로서도 많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시 이제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토라는 그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노스페라토의 무대 배경은 표현주의적 연극적 배경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된 무대 배경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 닫히면 움직이는 주변의 벽, 전기로 비추는 달, 돛배의 천으로 바다를 묘사하는 것과 등등 이런 것으로서 벽풍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무대 배경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영화는 주인공이 부동산 업자 후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오르록 백작, 오르록에 써 있죠. 오르록 백작인데 노스페라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그 위에 북부 베를린인데, 하여튼 위에 그 독일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도시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오르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커다란 저택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 알선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서 그걸 계약하기 위해서 이 백작의 성, 루마니아죠. 루마니아 성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가는, 말과 마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희미한 성은 관객이 알지 못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 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비록 자동차 아니고 말을 타고 가지만 로드무비 형식이에요. 가는 여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다가 뭐랄까요, 뭐 우리가 여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숙박소에 이게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숙박소 사람이 어디 가냐, 거기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숙박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놀래요. 그건 가는 데가 아닌데 이 사람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의 모티브로 관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성으로 가는 도저히 배경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신비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도 또한 죽음과 연관된 그런 모티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걸처럼 흰 나무들이 검은 하늘과 대조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검은 하늘이 조금 어둡게 보이고 나무들이 해골처럼 휘어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것도 죽음 이미지와 연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멘, 아까 그 장소가 브레멘인데, 브레멘에서 후토의 아내 엘렌이 이제 부인인데, 후토가 이제 거기 갔잖아요, 그죠? 그 사업상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부인이 엘렌이 의사도 손들 수 있는 병을 앓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노스페라토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노스페라토는 흡혈귀로 나타나는데, 흡혈귀로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나중에는 이제 노스페라토가 배를 타고 이제 옵니다. 배를 타고 브레멘을 오는데, 그 배를 타고 오는 그 과정에서 배가 유령선 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배에서 쥐들이 막 나타나면 쥐가 나타나는데, 이 노스페라토는 유대인의 유태인,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동유럽의 유대인이 유럽으로 또는 독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난민 이런 문제들이 있죠. 난민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황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의사는 이런 모를 병으로 진단하는데 이는 노스페라토의 마술적 기운이 뻗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노스페라토가 배를 타고 불에서 돌아가는 과정은 상향 앵글 샷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면은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스페라토가 굉장히 위험 있고 아주 근엄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이제 공포 이미지, 두려움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G 돌아오는 그 가판에서 G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이 표현주의에 있어서 이질적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 또는 이질적인 어떤 대상이 G로 나타나는 것, 이런 나타나는 것은 나치 시대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대인, 영원한 유대인이라는 건 The Epic 유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G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렌 호드가 돌아오자 그의 짐속에 흡혈귀라는 책을 발견하고 흡혈귀를 채취할 방법을 알아냅니다. 부인이죠. 엘렌은 노스페라토를 새벽 첫 닭이 울 때까지 잡아둠으로써 마침내 흡혈귀를 처치하지만은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엘렌이 그 사회, 남편분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희생의 방법이 노스페라토가 자기를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목을 물죠. 목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그 흡혈귀의 그런 질병을 이렇게 하는데 엘렌은 흡혈귀를 꼭 붙들고 놓질 않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이렇게 붙잡아두고 햇빛이 비치면 노스페라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떻게 책에 있는 거죠. 전통적인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엘렌은 자신은 죽고 말죠. 그래서 노스페라토는 죽음에서 다시 인간으로 변하게 되다. 1922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가장 시적인 분위기의 공포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흡혈귀 영화의 고전이고 최초의 장편 영화고 그 이후에 수많은 흡혈귀 영화가 나타나고 있죠. 흡혈귀 영화의 하나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화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같이 잠깐만 보도록 하겠어요. 이 프리츠랑은 프리츠랑은 메트로폴리스 1926년 영화인데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대변자이고 현실을 왜곡하는 상징적인 장식과 과도한 가식적인 양식, 표현의 표출 이런 것이 특징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체의 분열과 실존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세계 종말의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징후라는 것은 이 메트로폴리스는 20세기 초죠. 1926년 20세기 초에 21세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른바 미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영화에서 최초로 그 사이보그가 나타납니다. 사이보그가 나타나는 최초의 영화이죠. 이런 영화인데 결국 이 자체 미래 영화의 자체의 종말이 미래의 그런 도시가 파괴되고 있는 종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고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유토피아적 이유는 없다는 뜻이죠.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fem토피아, 여러 가지의 그 토피아 유형이 있는데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배우인 테오폰 하보와 프리츠랑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하보는 메트로폴리스 촬영 도중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각본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메트로폴리스는 SF 영화뿐만 아니라 사이보그 영화의 효시로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공상과학 영화의 장르는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인 줄 베론, 영국의 사회주의 소설가인 웰스죠. H.G. 웰스 같은 이런 사람 등과 같이 기계몽에 도취된 시대에서 문학의 한 장르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화, TV, 컴퓨터 같은 그러한 기술 매체의 도움으로 문학 장르에서 미디어와 결합된 장르로 그 영역이 독특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는 SF는 사실상 영화의 시작과 함께 장르로서 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 영화의 시작과 함께 SF는 한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02년에 조르지 멜리아스의 달나라 여행이 그 시작이고요. 그리고 1927년에 독일 표현지 프리츠의 영화 메트로폴리스와 1929년에 영화 달 속의 여자, Die Frau im Mond라고 하는 여자, 이 영화 이후에 SF 영화의 장르에서 위치는 좀 더 확고해집니다. 특히 메트로폴리스가 최초로 사이버그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최초로 사이버그 영화 등장했다는 점에서 사이버그 영화는 SF 영화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SF의 소재는 크게 보통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역사적인 지배를 나타내는 사회와는 다른 모델 사회에 나타나는 우상. 이는 르네상스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로서 구성되거나 독자적인 공포에 대한 예언의 한 유형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여기 나오는 지구에서 벗어난 외계의 생명체의 만남, 인간의 몸만 닮았거나 아주 또한 계기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영화, 이런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조인간이 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피골말리오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신화라든지 프랑켄슈타인 인컴플렉스라든지 기계인간, 로봇, 리프리칸트, 이 복제인간,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등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안드로이드의 등장. 이게 셋째 번째 유형입니다. 안드로이드는 히라보죠. 고대 히라보로서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로이드 뜻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전체 유형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핵폭탄을 일한 세계 종말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포의 주제는 SF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멀리서 온 외부 이질성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심각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SF 영화는 주제면에서 공포 영화와 유사성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장르 영화로서 이러한 SF 영화는 공포 영화나 판타지 영화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로테스크하고 계기한 모험 여행으로서의 우주 탐험 또는 미지의 우주 세계 탐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현재 우리 SF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영화 유형이 이런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우주 식민주의 담론 또는 우주를 포옹하려는 하위의 모티브 또는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이런 것들은 이런 영화, 요즘 화성 영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영화에 해당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다른 공간으로의 시간 여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삶에 대한 표성이나 체험은 과거 속에서 미래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오디세이 2001 같은 이런 영화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SF 영화는 일반적인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른 현실은 우주 공간이라든지 미래 유토피아 또는 그 역으로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관객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현실이 공상과학 소설의 도상 또는 아이콘이죠. 아이콘적 관심으로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은 SF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이해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제시하지만은 불확실성과 낯선 현실을 도상적 코드로 기호함으로써 전통적인 영화가 제시하는 내러티브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SF 영화의 특이한 스펙타클 효과와 사운드는 다른 영화 장르와 차별성을 만들면서 내러티브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SF 영화는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전개 모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SF 영화는 이전의 전통적인 그런 서사 영화와는 다른 유형의 다른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F 장르에 속하는 사이버그 영화도 의미나 내용에서 이러한 도상적 관점을 내포하면서 전통적인 내러티브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상적 관습에서는 독일의 표현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동화될 수 없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이타성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이타성은 영어로 하면 독일어 하면 알테리테트인데 영어로 하면 알테리트가 될 수 있죠. 알테리티, 이타성, 이질성을 얘기합니다. 타자성을 얘기합니다. 타자, 나와는 다른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도상적 관습에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그 영화의 도상적 관습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이타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어떤 타자의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이 타자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타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스페라토니 보이는 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타자도 있을 수가 있죠. 최초의 사이보그의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 이후에 사이보그 영화는 1931년 수학적으로 묘사된 프랑켄슈타인의 콤플렉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거 설명은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설명이에요. 영국 소설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모던 프로메테우스죠. 모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1931년에 이런 소설 1931년 영화한 프랑켄슈타인, 1935년에 제작한 시리즈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든지 블라이드 오브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1994년에 영국 감독인 케네스 블래너의 영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는 아까 그것을 쓴 소설가 이름입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이보그 또는 안드로이드 이런 영화들이 또는 공포 영화죠. 호필계 영화 이런 관점과도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보그 내러티브를 지닌 이 영화는 여성의 몸의 재생산 영역에 남성의 몸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간섭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술과 전기 충격의 실험으로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몸의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연적인 성적인 차이를 파괴하는 비자연적인 몸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성의 경계선을 넘어선 은유적 사이보그, 이른바 은유적 사이보그 또는 포스트 젠더, 포스트의 관점 또는 포스트 젠더의 기능 이런 것까지 같이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은 원래는 어떤 생명체,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원래 그런 그 내용은 죽은 사람을 묘지에서 어떤 과학자가 묘지에서 갓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한 것을 그대로 또 파냅니다. 부패되기 전에 파내서 자기 실험실을 데리고 와요. 그 실험실을 데려와서 철판을 높여서 그것도 보통 날이고 비 오는 날 반드시 번개가 있어야 됩니다. 번개 치는 날. 그래서 위에 비례침을 통해서 번개를 끌어들여서 그 시체가 놓인 철판에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강한 그런 에너지, 자연적 에너지죠. 번개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프랑켄슈타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살아났을 때 이른바 우리가 그 얘기하는 전기 충격 기법인데, 전기 충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원래의 의미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물학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른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예. 이 사이보그죠. 그 프랑켄슈타인은 생산과 재생산, 이성적인 몸을 지닌 남성 주체이면서 또한 이러한 스스로의 재생산 과정으로 인해 모든 것을 편재할 수 있다는 동성애적인 환상의 여성화된 객체로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이보그로서의 프랑켄슈타인이 젠더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젠더는 사회적 성의 기능, 성의 역할을 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사이보그도 그렇죠. 사이보그도 포스트 젠더의 관점입니다. 네? 물론 몸으로서 형상으로서 남성 사이보그, 여성 사이보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이보그는 성의 기능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 포스트 젠더의 관점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프랑켄슈타인도 이미 고전적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안드로이드의 한 유형이지만은 역시 포스트 젠더의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젠더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터미네이터는 사이보그의 한 유형, 사이보그도 여러 가지 유형, 사이보그의 기능이, 사이보그는 원래의 의미가, 여기는 이제 최초의,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메트로폴리스 최초의 그 사이보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보그의 의미가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인공두뇌학의 관점이죠. 인공두뇌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최초의 보여주는 그 메트로폴리스 얘기하고서 인공두뇌학의 관점은 부분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떤 선동가적 의미에서 메트로폴리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미네이터 같은 거는 그런 선동적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회 유지실, 주제적으로는 달라요. 이제 성의 기능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역시 포스트 젠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이보그는 대부분 다 포스트 젠더의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프랑켄슈타인은 네, 뭐 사이보그가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그죠? 사이보그라는 것은 유기체,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유기체가 어떤 기계적 힘과 연관된 것을 보통 사이보그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프랑켄슈타인은 기계적 힘을 요소 이렇게 부착시킨 거라기보다는 이런 뭐 보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프로스테틱스라고 하는 보철학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적 에너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은 사이보그라기보다는 내가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안드로이드 개념으로서는 통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예, 이 프랑켄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저거 했던 메트로폴리스죠.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는 1924년 10월에 프리츠 랑이 1920년대 모든 세계에서 대도시 원인 뉴욕을 처음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뉴욕의 인구가 800만인데, 그 당시에도 800만이 대도시에서 밤에 보이는 마출루와 네온 사인의 휘황찬란한 빛, 이런 것을 보고 프리츠 랑은 매우 충격을 받고 그에 대한 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구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는 소리의 기법으로 영화에서는 소리가 시각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 시퀀스는 하번 분할과 오버랩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거대한 피스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대도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흔히 표현주의도 아방가드의 한 예술 운동인데, 이런 초기에 속하는 아방가드의 예술 운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 메타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이 피스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 대도시 역동성을 묘사하고 있는 이 움직임은 초현실주의 몽상적 이미지와 표현주의 기계 메타학과 연관되어 현실의 층위를 넘어서서 꿈과 같은 이미지의 움직임을 관객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의 움직임 사이에 보이는 시계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 역시 환상적 세계의 흐름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의 움직임, 빛의 강성과 결합된 공장 사이렌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등등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스톤의 움직임은 노동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 메트로폴리스는 다음 시간에 영화와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보고 다음에 우리 주제인 그 러시아의 그런 구성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호매체성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예시적으로 앞에 이론과 조금 설명된 것은 이렇게 전반적인 아방가드 여행에서 조금 얘가 얘기를 지금 거의 다 마쳐가고 있는데요.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방가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호매체적 관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